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휴는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자, 새로운 챕터로 오늘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시험에 관한 문제였는데, 한 학생이 지금 저에게 와서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를, 그건 과정이고, 억울함을 호소를 해서 이걸 좀 더 클리어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단백질의 2차 구조를 묻는,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 하나에 지문으로 넣었더니 그것을 AI한테 물어보니 이것이 아니다. 2차 구조를 알파, 베타, 나선, 베타, 병풍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 라고 AI가 대답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는 그것을 믿고 답을 선택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AI가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가만. 저 인간이 뭘 알아? 내가 알파와 베타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사실. 뭐 AI를 감히 네가 그럴 수도 있지, 사실. 그래서 저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저도 발끈해가지고 AI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알파와 베타 말고도 또 딴 게 있다고 그랬다며 라고 했더니 급 겸손 모드로 가면서 그게 아니라 원래 알파와 베타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설인데 일부 논문에서는 뭐 이상한 다른 구조도 발표가 되고 있기에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어쨌든 두 가지 문제입니다. AI한테 무엇을 물어보았을 때 그 아주 유명한 현상, hallucination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AI는 일단 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막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당했어. 논문을 쓰려고 아주 큰 거 시키지도 않아. 논문을 쓰려고 자료 좀 찾아보려고, 야, 이 주제에 관해서 또 이러한 논문들 좀 찾아줄래? 하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막 뭐 이런 논문 뭐 해서 모든 정보를 쫙 줍니다. 이만큼.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 찾아보면 다 구라야. 그런 논문이 존재하지 않아.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를 훨씬 더 하는 거지. 내가 차라리 혼자 스스로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으면 정확하게 찾았을 텐데 그거 좀 시간 좀 세이브 해보려다가 그 현상이 이제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AI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나서는 그것이 100% 이거 정확한 거야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 100% 믿고 쓸 수 있는 AI가 곧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우리를 뒤통수 치는 정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나오는 우리를 완전히 뒤통수 치고 조종하는 AI가 탄생할지 그것은 모를 일이나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크로스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있는데 AI가 이것도 맞대잖아. 그런 문제가 결국은 얼핏 보기에 5개 지문 중에서 정답이 다른 것들을 체크해 봐야지. 다른 것들 중에서는 하나도 틀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역시. 문제를 잘 냈다면. 그러면 고민하다가 결국 저 인간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이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미리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기말고사도 또 역시 이런 식으로 AI를 사용을 허락하면서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작년에 거의 학생들 중에 5%밖에 정답률이 없었던 문제, 나의 최애 문제 중에 하나가 딱 회심에 딱 문제를 냈더니 전부 다 맞아버렸어. 그래서 이럴 리가 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AI에 냈더니 딱 정답을 찍어내더라고. 작년까지는 객관식 문제 내면
AI가 버벅거리고 정답을 제대로 못 냈는데, 이 녀석 고생 많이 컸네. 그래서 이러면 뭐 전부 다 100점 맞을 거다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던 그런 방식의 시험을 위해서 그 시험을 치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떤 특정한 시간 내에 외우고 있는지를 사실 뭐 이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다 여기 일단 뭔가가 외워져 있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게 완전히 판이 바뀌었단 말이야. 검색 내지는 검색보다는 이제는 검색을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AI가 여러분들의 손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방식의 시험 문제를 내야만 될 것인가 고민 끝에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AI가 없었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오류들이 검색을 하라니까 일단 네이버 검색부터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틀릴 확률이 한 3, 40%는 되더라고. 네이버와 구글의 차이였거든. 그래서 속으로 낄낄낄낄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틈새를 뚫고 나가서 인간이 AI보다 나은 점을 발견을 해야 되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고민 중이지만 아마도 기말고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일단 느끼고는 있는데 그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서 답을 도출을 해내시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이제 연습을 무슨 소리야? 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질문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없다면 자, 이번 챕터는 이제 막의 성질과 세포막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체 제일 첫 시간에 얘기를 우리가 했듯이 생명체를 사실을 일단 구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잖아요. 경계를 하나 딱 그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안에 거는 뭔가 특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한 세포막 그 세포막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적응을 그 세포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이득과 또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식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간략하게 물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생체막이란 것은 우리가 실험 시간에 얼핏 봤듯이 이런 선택적인 투과성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얘기는 모기장처럼 공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모기는 들락날락 못하게 하는 어떤 선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디에 딱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는 그런 용어입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몇 번 한번 들어봤음직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얘기는 삼투와 사실은 결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투가 도대체 뭐야? 라고 삼투를 제대로 한번 정의해봐라 라고 했을 때 삼투란 그런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선택적 투과막을 경계로 하고 그 사이를 확산되는 물의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의 확산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물이 확산된다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물 문제. 어쨌든 확산이라는 얘기는 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의 법칙이 있잖아요. 항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가게끔 이동하게 되는 것이 확산의 원리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확산이라는 얘기를 볼 때는 어떤 입자, 물 같은 걸 가지고 공기나 무슨 물 같은 걸 가지고 확산을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확산하면 담배 연기라든가 또는 물 속에 녹아있는 어떤 알갱이 같은
이온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뭐 잉크를 비커에다 잉크를 방울을 위에 떨어뜨리면 그것이 잉크 분자들이 쫙 확산이 되는 그거 역시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도 하나의 좋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여있는 옹기종기 밀집 모여있는 데에서 쫙 퍼져. 왜 얘네들이 저절로 가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높아지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럼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겠구나 하는데 이 삼투라는 것은 이제 물의 확산을 얘기하는 거죠. 물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하는데 왜 물의 확산을 신경을 써야 될까? 왜냐하면 물이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물에는 온갖 오만 잡탕, 어중이 떠중이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 그런 물인데 그런 분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온들이 용해가 되어 있는 그런 물인데 갑자기 그 물의 중간에다가 선택적인 투과막을 딱 내려놓으면 이제는 그 분자들이 좀 덩치가 큰 분자, 모기장처럼 모기가 이 모기장을 못 통과하듯이 이들이 더 이상 그 선택적인 투과막, 왜 얘가 선택적 투과막이냐? 물은 작아서 크기가 물은 그 선택적 투과막 사이를 막 이동을 하는데 다른 분자들은 크기가 큰 분자들인 거죠. 설탕이라든가 또는 좀 더 다른 어떤 좀 더 큰 분자들 그런 것들은 이동을 하기에는 이 투과막이 너무 작아서 이 구멍이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 대신에 원래는 이 분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분자 대신에 물이 대신 역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을 이제 삼투라고 하는데 근데 삼투의 입장에서 보면 삼투의 관점에서 보면 물 역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딱 막을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 막의 왼쪽 편에는 물에 훨씬 더 많은 분자들이 녹아 있고 오른쪽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분자들이 녹아 있으면은 전체적인 물의 농도 자체를 본다면 물의 농도는 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쪽이 물의 농도가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분자가 원래 이동하면 편한데 다른 분자들이 근데 걔네들이 못 지나가니까 그럼 내가 대신 해주리 하고 해주는 게 바로 삼투 현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의 세포막 자체가 그런 선택적 투과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그림이 호소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세포막이요. 세포막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포막을 스스럼 없이 마구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 세포막을 통과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전반적인, 이 왼쪽과 오른쪽의 물질들의 전반적인 어떤 특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통과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소수성, 비극성이라는 얘기겠지. 비극성, 맞아. 다만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 책에서 물은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어느 생물학 교과서 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한 거거든. 그거를 이제 내가 한국말로도 바꾸고 해가지고서 한 건데 물은 여기 이 편에 나와 있어.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은 그냥 요 세포막을 스스럼 없이 잘 통과하는 것으로 대충 간주를 하는데 왜냐면 도처에 깔린 게 물이니까 물이 세포막을 통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하니까 그도 그럴 법하다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물도 극성 물질이란 말이야 이게 약간의. 그래서 사실은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 통과 못합니다. 얘도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쪽 편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것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얘는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쪽은 전부 공통적으로 이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반드시 크기가 큰 물질들만이 아니라
전부 크기에 별 상관없이 극성인 물질들입니다. 물론 극성이면서 크기까지 크다면 훨씬 더 대략 난감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들을 전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수소.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소잖아요. 크기가. 크기로 치면은 감히 얘네들보다 수소가 훨씬 더 작잖아. 그러나 수소조차도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 물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소수성의 이 엄청난 넘사벽인 막의 중간층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적 투과성 맞지, 세포막. 얘네들만 마음대로. 이들은 기체잖아요. 기체들은 전부 비극성이야. 그러니까 비극성이니까 마음대로 통과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꽤 등치가 큰 물질이긴 하지만 소수성이란 말이야. 그러나 사실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돌다가 각자의 조직에 도달해서 운반되는 그 방식은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지 맘대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임?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수송되는 과정에서 LDL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물질로, 거대 물질로 포장이 된 상태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게 서론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의 한 3분의 2는 강의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 중에서 이 물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알짜배기는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미노산, 포도당, ATP 얘네들이 통과를 못하면 우리 어쩌란 얘기야, 이거. 그냥 당장 죽으란 얘기지,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소디움, 칼슘, 포타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그런 영양소 구실을 하는 미네랄들이에요. 얘네들이 이걸 통과를 못하면 어쩌라고? 그래서 이 세포막은 그냥 그대로 이런 민자 세포막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얘네들을 해결을 해줘야지, 각자. 그래서 각각의 전담 가정교사들이 붙어가지고서 각각을 전부 선별적으로 수송을 전담하는 뭐가 있어야 돼? 수송 단백질들이 여기 박혀 있어야 돼, 세포막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또 많은 스토리들이 발생하는 거지. 나중에 가면. 도대체 니들은 어디서 이 근본도 없는 이런 이상한 수송 단백질들이 왜 세포막에 박혀 있는 거야, 이거? 니들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박혀 있게 됐니?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세포에 관한 그 장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문제이고. 자, 확산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농도 기울기 그런 얘기고. 어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질과 용매의 차이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몰랐다. 잠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봤자 소용없겠지만 또 까먹으면 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또 찾아보면 되지 뭐. 까먹으면 어떡해? 또 검색해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투는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물의 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투 역시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이제 삼투를 잘 설명해주는, 여기 중간에 이런 선택적 투과막이 갑자기 발생을 했을 시에 이 통과를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물과 통과가 안 되는 큰 사이즈의 분자들 간의 이런, 그래서 그런 분자의 농도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고농도의 분자들이 여기 녹아 있을 경우에는 물의 수위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얼핏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선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건데 얘는 갑자기 농도가 여기에 이제 현혹되는 거지. 분자가 녹아있는 농도는 여기가 훨씬 높지, 물론. 그러나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의 농도는 여기가 훨씬 더 높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밸런스를 항상 이퀄리브리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그렇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그 법칙을 또 여기서 또 한번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성, 이건 이제 실험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해봤던, 예를 들어서 이 소금기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 용액에다가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거 용질들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염분 또는 이 용질들이 녹아 있는 그런 액들을 똔똔 또이또이 같다고 해서 등장 아이소토닉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라고 0.9% 식염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리의 식염수가 0.9였나? 0.7이었, 0.8이었나? 어쨌든 생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생리 식염수라는 것이 그런 식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용질의 농도와 같은 농도의 소금이 녹아있는 그런 물이 생리 식염수인 거죠. 그런데다 넣어야 이 적혈구가 안 터지지. 그러지 않고 훨씬 농도가 낮은 데에 넣으면 팡 터져버릴 것이고, 3초에 의해서 물이 안으로 유입이 될 테니까.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그것은 우리는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세포가 쭈그렁박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테니까. 그것을 관찰하라고, 실험 때.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제대로 관찰이. 식물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왜냐하면 원래는 식물 자체는 이렇게 세포벽이 단단하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래서 사실은 그 틈새가 원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물이 세포 안에서 쫙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 이 식물 세포를 고장액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쫙 빠져나갈 테니까 드디어 허연 공간들이, 세포벽과 세포막들 사이에 있던 빈 공간들이 쫙 나오게, 마치 여름철, 장마철 그런 데 보면 벽지들이 쭉 눌러앉아 그리고 쭈그렁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러면 얘도 물을 이제 이런 저장에다 놓으면 빵 터질까요? 적혈구 같은 동물 세포처럼. 그것을 세포벽 덕택에, 이게 막 터질 듯 말 듯 이렇게 뚱뚱하게는 부풀어 오르긴 하겠으나 이렇게 안 된다. 그 세포벽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원형질 분리, plasmolized라고 얘기를 하고, 빵 터지는 현상을 용혈 또는 히모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모라이시스는 사실 적혈구에만 해당하는 현상인데, 이게 어디서 이 용어가 연관이 특이적으로 되는 그 특별한 세포가 있잖아요. 그게 적혈구지 뭐. 자, 이럴 경우에 말이죠. 물이 이렇게 막 들어갔단 말이야. 물이 들어가서 빵 터져야 되는데. 근데 왜 안 터져? 얘가 이렇게 막고 있지. 그럼 얘가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막 나가려고 막 나갈 거 아니야. 물이 들어왔다가 막 팽창되니까 나가려고 하는 이 반작용에 의한 이 압력, 이것을 팽압이라고 하는 거지. 팽압. 이 팽압이라는 터거 프레셔라고 영어로 하는 요것을 사실은 식물세포는 이용을 해가지고 일부러 사실 식물은 자기 안에다가 훨씬 더 높은 농도의 소금기를 유지를 해 놓습니다. 물 들어오라고. 물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그 힘을 가지고서 우쭈쭈 키커라 하는, 식물세포는 길이가, 세포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동물세포와는 조금 다르게, 동물세포는 이 크기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 얼마나 많은 수의 세포를 가지고 있느냐로 이제 이 등치를 보통 구현을 하는데, 식물세포는 일단 세포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각각 개개인의 세포를 신장을 쭉쭉 늘려가지고서 신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세포 크기를 좀 크게 늘리는 그런 전략을 택합니다. 어떻게 할까? 물 가지고 하는 거지. 물 가지고 물을 쭉쭉쭉쭉 빨아들여서 물이 이제 팽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팽압으로 쭉쭉 밀어주면서 세포벽을 이렇게 쭉 밀어주면 세포 길이가 길게 되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포가 신장하는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삼투 현상에 관해서 사실은 서글픈, 운명적으로 서글프게 평생을 마구마구 이 일을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집신벌레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실제적으로 현미경에서 보면, 전장에 보면 이렇게 생긴, 근데 이 집신벌레는 특이한 기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수축포라고, 이게 사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를 가지고 마치, 이 수축포가 뭐냐면은 물을 밖으로 펌프질해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축포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래서 꼭 이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집신벌레는 어디에 사는 집신벌레냐면 짠물이 아니라 민물에 사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그런 집신벌레들은 이것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테니까, 이 삼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무진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을 마치 구멍 뚫린 배를 선원들이 계속해서 물을 빼내가면서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듯이 이런 식의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간략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듯이 훨씬 더 중요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세포막에서 이게 선택적인 투과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그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세포막을 통과 못하는 물질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 중요한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수송을 전담을 해야 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구현을 해주는 수송체들이 전부 또 어떤 종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무슨 수송을, 원형질막, 이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이 수송이 될 때 그들의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만 언급이 됩니다. 수동, 능동. 근데 이제 요것은 지금 이 챕터에서 8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요것이 9장으로 세포 내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곧바로 이 현상을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들을 이동을 할 때. 수송 소낭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슨 주머니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서 이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조금 더 고단위에 좀 더 높은 단계의 세포생물학 시간에 가면은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는 수동과 능동,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은 얼핏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수동수송이라는 것은, 자, 수동과 능동, 무엇을 가지고 수동과 능동을 좀 구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수동, 능동. 저절로 되느냐, 아니면 뭔가를 사람 불러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차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에너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저절로. 그러니까 수동수송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존을 하겠어요, 그럼? 확산에 의존을. 가만히 확산에게 맡겨줘. 지가 확산이 알아서 자연의 법칙대로 얘를 보내겠지. 그 얘기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그 물질, 수송하는 그 물질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에 의해서 저절로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는 수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그럼 그 반대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거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왜 안 되게 돼 있어? 이걸 역행하는 거겠지. 아까 얼핏 나왔죠? 용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언급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용어, 농도, 기울기. 농도 기울기라는, 그러니까 이 수동수송이라는 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능동수송이라는 것은 그 거꾸로 거슬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연어야?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해서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반대로
물질을 그런 식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럼 그럴 때마다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뚫고 이 농도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되는, 마치 우리가 그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과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를 꼭 옮겨야 돼. 여기서 절로. 그럴 경우에 능동수송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빤한 얘기잖아. 뭘 해야 되겠어? 능동수송할 때는. 돈 좀 들여야 되겠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 수송. 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어떤 물질을 운반해야 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수송에는 그런데 사실은 확산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확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 그 다음에 촉진. 단순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둬. 그럼 그냥 물질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단순 확산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 확산이란 단순 확산에 의해서 생체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한정되어 있겠지. 아까 봤잖아. 어떤 물질만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수송이 될까? 아까 생체막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만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운반이 될 수 있는 거지. 아까 그 오른편에 있었던 그 물질들,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 물질들, 아무리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들은 운반이 안 돼, 생체막을 통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지. 이것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한 그러한 확산을 우리는 촉진 확산. 그 도우미가 누구겠어요? 수송 단백질이겠지.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들이 딱딱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포도당 하면 포도당은 세포막을 통과 못하는 건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인데 포도당이 갑자기 세포 바깥쪽에 미쳤나 갑자기 포도당이 그득하게 그냥 마구마구 엄청 쌓이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줍줍해야 될 거 아니야. 포도당아 들어와라. 못 들어오겠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포도당이 들어올 길을 뚫어줘야지. 그래서 포도당 전담 수송체가 세포막에 탁 박혀가지고서 자 포도당만 들어오세요 하고 나는 과당인데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라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포도당만 들어오세요 하고 그런 특별한 운반하는 물질 특이적인 수송 단백질이 세포막에 있어야 가능한 그런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송은 농도 기울기 요것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단순 확산은 이제 이런 것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 없어도 나 혼자 스스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런 물질들, 비극성인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극성 물질들 촉진 확산은 극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세포막을 뚫고 운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누가 필요해? 수송체가 어떤 특정한 그 물질 자체를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만을 수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단백질 수송체가 필요한 것이죠. 촉진 확산을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그 수송체 중에 이게 관념적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 수송 단백질 중에 하나는 채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채널, 소듐 채널, 포타슘 채널, 무슨 채널들은 뭐냐면 전부 이온들을 전담해서 수송하는 그런 그러니까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그런 수송체들이죠. 촉진 확산. 이건 항상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운반을 해줘야 되는 규칙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이온들을 그런 식으로 수송하는 수송 단백질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널이라고 이미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소듐 채널, 포타슘 채널, 칼슘 채널, 저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알아들었으면은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미 파악이 되는 거지, 정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이나 책 같은 데서 소듐 채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딱, 소듐 채널이라고 그랬니? 너? 그럼 너는 소듐 이온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촉진 확산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운반을 하는 수성 단백질이구나. 라고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이 용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러면 이런 이온들은 소듐이나 포타슘이나 무슨 칼슘 그런 녀석들은 항상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만 우리가 세포막에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혹시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은 뭘까? 아니겠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 어떤 경우에는 그 중요한 그런 이온들을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운반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똑같은 채널 얘를 같이 혹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거임? 대답은 no. 안 돼. 따로. 네가 만약 같은 소듐이 얘 어디 갔어요 이거? 얘 왜 이래? 여러분들 오늘 대박 난. 예. 아쉽. 농도 기울기에서 역행을 해서 같은 이온이지만 아니 같은 소듐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운반을 했는데 이거 역으로 거기 역방향으로 이게 못 보내줘? 못 보내줘요. 얘를 역방향으로 보내야 될 때는 또 다른 소듐을 전담을 하는 능동수송을 전담을 하는 수송 단백질이 이것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자 채널이 그래요. 채널은 이온. 그런데 이온 말고 이런 것들 당류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촉진 확산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운반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진짜 수송체 얘네들을 운반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번역 자체가 이렇게 운반체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걸 보면 캔벨에 나오는 이것을 구분하는 그림인데 혹시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두 개를. 이쪽은 채널이고 이쪽은 운반체예요. 그러니까 채널과 운반체가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혹시 뭐가 다를까 이거? 얘는 이쪽이 구멍이 물질이 통과하는 이 터널 안의 구조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마도 이온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운반체는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요 이온들보다 크기가 좀 크잖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마치 뱀이 뭐 음식을 삼키듯이 좀 너무 징그러운 비유인가? 아니면 양말에다 무엇을 놓고 이렇게 내려가라 하는 것처럼 이 통로 자체가 모양이 좀 변해줘야 돼. 일단 이런 식으로 딱 받고 이쪽에서 받고 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막 들어가라고 이렇게 꿈틀 걸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운반체가. 그래서 운반체와 채널을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은 채널과 운반체는 둘 다 똑같이 촉진 확산을 전담하는 수송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엄격하게 이름 자체를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이득은 역시 또 누군가가 채널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무엇을 운반하는지 감이 오는 거고 누군가가 운반체라는 용어를 쓴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담해서 수송하는지 또 금방 감이 온다는 땡큐지 뭐 우리한테 알려줘서. 영어로 사실 이것을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운반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훨씬 더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네. 앞에 것보다. 그래서 채널과 운반체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채널이라고 했는데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는 물 분자를 운반을 해주는. 근데 이제 물 분자를 운반하는 워터 채널이라고 영어로 원문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채널이라면 사실 이온이잖아. 근데 물 분자를 운반하는 채널이다. 일단 채널이라는 얘기로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 촉진 확산을 하는 애구나. 애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물 분자를 확산을 시키는데, 아니, 물이 세포막을 그냥 막 통과를 한다며. 여기서 뽀록이 나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세포막에 사실은 물만을 전담을 해서 물들을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수송을 시켜주는 수송 단백질들이 있어요. 삼투라는 현상이, 세포막에서 삼투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요 수송 단백질을 전부 다 제거하고 삼투를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훨씬 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발생을 할 거야. 물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삼투가 그렇게 재빠르게 물들이 확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안에 아쿠아포린이라는 그런 수송 단백질들이 이미 박혀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물을 이렇게 원활하게 마치 물이 세포막을 지 마음대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본인이 바로 아쿠아포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의 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 안에는 아주 물과 아주 찰떡궁합인 이제 이게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물과 찰떡궁합인 어떤 특별한 아미노산이 중요 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 분자를 딱딱 마치 이동을 할 때 사람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확확 끌어주듯이 그래서 물 한 분자당 하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막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여기에 가장 많이 있겠지. 아쿠아포린이. 왜냐하면 이 신장이라는 데서 물을 재흡수를 혈액을 통해서 막 이제 이 소변의 형태로 배출이 되려고 하는 이 수분을 과도하게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콩팥에서 물을 그러기 위해서 아쿠아포린이 훨씬 더 많이 세포막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장 조직에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된 이 아쿠아포린을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그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그 바소프레신이 여러 가지 열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신장에 있는 아쿠아포린을 활성을 조절을 하는데, 문제는 알코올의 쥐약이야, 얘가. 바소프레신이. 그래서 알코올만 몸에 들어가면은 그 바소프레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요 키드니, 신장에 있는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물을 재흡수를 못해가지고 물이 훨씬 더 자주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화장실이 훨씬 더 자주 마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 언급했듯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식물 뿌리에도 아쿠아포린은 매우 많이 존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식물 뿌리에서 물들을 많이 막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아쿠아포린은. 아쿠아포린이 없으면 물들을 제대로 흡수 못하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아쿠아포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다만 이 다세포 생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조직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아쿠아포린의 개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아까 봤듯이 특정한 조직에서는 훨씬 더 아쿠아포린이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차이인 것이죠. 자, 능동수송은 아까 그 똑같은 이 농도 기울기 역행,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겠어요? 결국 나밖에 더 있어? ATP의 가수분해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의 명명을 어떻게 했느냐? 펌프라고. 펌프? 또는 ATPase. 왜냐면 딱 보니까 이거를 생화학자들이 처음에 분리를 해가지고 일단 단백질을 이게 뭐지? 했더니 갑자기 얘가 ATP를 뽀개는 능력이 있네? 왜냐면 얘 에너지원으로 ATP를 사용을 해가지고 ATP를 뽀갠다는 게 뭐예요? ATP를 ADP와 인산기로 가수분해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활성이 있다는 거지. 무슨 단백질인지 몰랐을 거 아니야, 얘가. 뭐지? 근데 얘가 ATP를 뽀개네? 그래서 그럼 이름을 일단 ATPase라고 ATP를 가수분해하는 ATPase로 명명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 마치 그건 거지. 열충격 단백질처럼 그거 비슷한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얘가
뭐 열만 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이 뭔지 몰라서 이름을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해? 쉐퍼론이었어 하는 것처럼 ATPase나 그런 활성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 얘가 능동수송을 전담을 하는 수송체야. 그러니까 능동수송이라니까 일단 연상이 뭐가 돼? 열심히 일하는 펌프질하는 그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펌프. 그래서 아까 소듐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소듐 펌프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듐 채널은 똑같은 소듐을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그런데 그 반대로 소듐을 보내야 될 일이 생기면 소듐 펌프가 이거는 내 일이니까 건드리지 마. 내가 해줄게. 하고 ATP를 사용을 해서 소듐 펌프라는 요 수송 단백질이 막 ATP 사용해서 농도 기울기 역행해서 소듐 이온을 밖으로 또는 뭐 어떤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능동 수송은 전부 다 펌프 또는 ATPase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듐 펌프, 칼슘 펌프, 무슨 포타슘 펌프 또는 ATPase. 그러면 딱 알아차려야지. 얘는 이 물질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보내는구나 하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일반 생물학 2에서 접하게 될 우리 신경 전달에서 접하게 될 소듐 포타슘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딱 보면 이름을 소듐 포타슘 펌프라는 것을 들으면 일단 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펌프라고 했겠다. 그럼 얘는 능동수송체네. 그 다음에 이름이 소듐과 포타슘이네. 그러면 소듐과 포타슘을 같이 운반을 능동수송에서 하는 운마체구나 라는 것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이름 자체에.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한쪽 방향으로는 소듐을 그 반대 방향으로는 포타슘을 둘 다 능동수송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소듐과 포타슘을 둘 다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보내야만 될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얘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능동수송이기 때문에 ATP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원으로. 가만히 보면 이제 이들이 일하는 방식이 단계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포고 막이고 안쪽이 세포질 바깥쪽이 세포 외 세포 바깥인데 이것을 딱 보면 세포 바깥쪽으로 소듐을 쫓아내고 뭐 또 동물은 그래요. 동물. 그 다음에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 기능이 나중에 일반 생물학 2에서 뭐냐면 이 신경세포가 뉴런이 그들의 신경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이유를 그 드라이빙 포스를 원동력을 제공을 하는 사실 수송체이기도 하죠. 여기서 언급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가만히 보면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3개를 밖으로 던지고 2개를 안으로 보낸다. 3개의 소듐을 밖으로 그 다음에 2개의 포타슘을 안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무역을 불공정 무역을 자행을 한다. 3개 주고 2개 받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ATP 가수분해가 발생을 해야만 이것이 된다. 얼핏 보면 이제 왜 얘네들이 ATP를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사실 이 그림이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ATP를 능동수송, 왜 ATP를 굳이 사용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얼핏 한번 언급했겠지만 ATP라는 것은 매우 아픈 창과 같은 존재로서 사실 ATP를 여기다 팍 꽂으면 ATP가 가수분해가 되면 인산기가 여기에 딱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꽂히는 이 인산기는 마치 큰 창처럼 인산기는 음이온이 2개나 붙어 있는 매우 극성인 그런 이온이잖아. 아니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가 확 바뀌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돼서 이런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여기다가 갑자기 ATP가 와가지고서 확 인산을 꼽아버리니까 얘가 아파 하고 몸부림을 확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확 구조가 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면 소듐이 와르르 하고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인산기가 딱 떨어져 나가면 또 구조가 이렇게 뒤틀렸던 게 다시 풀어지니까 이제는 포타슘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 일을 뺑뺑이 치게 되는 그것을 사실은 ATP가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소듐 10분 후에 합시다.